달라도 너무 다른 이 동서양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왜 이렇게도 다른지 궁금해서 한 중국 철학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철학자는 농담조로 그야 서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동양에는 공자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소?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리처드 니스벳은 동서양의 사고방식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고대 중국과 그리스의 서로 다른 생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중국의 자연 환경은 대체로 농지와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경에 적합했고요.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에 유리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농사가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공동 작업이 필수가 됐기 때문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중국인은 어떤 사물이든지 주변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반면 고대 그리스는 해안가와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 특성상 사냥, 수렵, 목축,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협동보다 개인적 역량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었고 자연스럽게 논쟁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행복이란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이 된 거죠. 관계 중심의 문화에서 순환론적 사고방식을 지닌 동양권 문화인 고대 중국에서는 장기들의 관계와 길을 중시하는 침술이 발달했고요. 개인 중심의 문화에서 분석적 사고방식을 지닌 서양권 문화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문제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게 만들고 순환시켜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동양의 의학,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양의 의학의 차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해오셨던 것처럼 체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손을 따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이거를 할 줄 알죠.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 대학원 동료 한 친구가 누가 봐도 체한 얼굴이었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다른 것도 마셔봤는데 백약이 무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트 일로 와. 그래서 손을 잡았죠. 그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기도해 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기도가 아니었죠. 바늘을 하나 소독해서 저는 헌트에 손을 따줬습니다. 그 친구는 갑자기 저한테 F가 들어가는 욕을 하더군요. 그 F가 설마 아니 판타스틱은 아닐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 근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라고 알려줬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트름을 한번 시원하게 하더니 어메이징하다고. 어떻게 너는 이런 걸 알고 있냐고. 너 혹시 의대 다니다 자퇴하다 온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바로 각자의 문화에서 남이 모르는, 상대방이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를 신기하게 했던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체하기만 하면 저한테 오는 수많은 미국인 대학원생들 때문에 저는 공부가 정말 많은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꺼이 해줬습니다. 시작부터 달랐던 두 나라. 이후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각 동양과 서양 문화의 기초를 이뤘고 그 결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지각의 방식을 낳게 됐다는 거죠. 이 차이는 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육아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양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들과 마찰 없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동서양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독특한 존재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죠. 미국, 한국 사람들에게 각각 여러 가지 색깔의 볼펜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걸 골랐을까요? 미국인들은 가장 희귀한 색의 볼펜을 골랐는데 한국인들은 가장 흔한 색의 볼펜을 골랐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항상 남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남들 정도만 되고 싶어서 이런 색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아이가 학교에 처음 갈 때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오늘 너의 주장 분명히 하다 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도 원만하다예요. 제가 독일 대학으로 보낼 추천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이 학생을 원만한 학생이다. 주변과 굉장히 잘 지낸다. 라고 추천서를 써서 보냈더니 그쪽 독일 교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물론 그 독일 교수는 저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교수, 추천서 잘 받았는데 이 학생의 장점이 그러니까 뭐냐고. 무엇이 유니크한 거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썼잖아. 원만하다고, 잘 지낸다고. 경일, 그러니까 됐고 이 학생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저는 분명 최고의 장점을 써서 보냈는데 왜 서양에서는 원만하다라는 것이 유니크, 즉 그 사람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양에서는 학생들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보통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교장 선생님이 될 필요는 없잖아. 네가 여기서 원만하다는 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외톨이가 안 되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보통 서양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과 다 잘 지낸다? 이건 그들이 별로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서양의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반면 동양의 부모님들은 사물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치는데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가르치죠. 너 밥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담장이 아야 아프다고 하잖아. 책과 대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측면들이죠.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길러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 셈이 됩니다. 오요인 성격 검사, 즉 빅5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 5, 즉 5가지의 성격 요인으로는 외향성, 신경증, 우호성, 개방성, 성실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도전하고 창업을 주저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을 봤더니 원만성이 그리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새롭게 창업한 혹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아니면 실패했던 사람들조차도 모두 보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거의 안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개방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개방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바로 납득을 해버립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창업이 예전에 더 많았던 이유는, 즉 도전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호성이나 원만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우호적이지는 않아도 소위 말하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적정하게 행복하다라는 결과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훈련을 받는다. 일본에는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논쟁이 집단의 화목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사회에서 개인의 과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더 독특하다라는 평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을 유지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 문화권 내에서도 역시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심지어는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조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은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죠. 집단주의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집단이 그냥 나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기가 일하던 회사가 망하거나 혹은 자기의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할복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장면을 한국 분들이 보면 좀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애국심과 애사심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는 건 당연히 땅을 치고 속상해하고 슬퍼할 일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쉽게 소멸시키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오버를 하지? 저 사람은 가족도 없어? 회사도 안 다녀? 친구도 없어?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나라가 망했어도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쉽게 자아를 소멸시키냐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럴 때 자기를 소멸시키는 게 오히려 더 대의를 위하거나 아니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며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한국인의 관점으로 일본 사람들 보면 성실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산업사회 시대에서의 일본의 집단주의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한 목소리를 가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 산업사회를 넘어서 소위 말하는 정보화 사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유리해지게 된 게 아니겠는가라고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관계주의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게 정말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개인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우리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 즉,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우호성이나 원만성은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개방성은 높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재밌는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외국에 나가면 극단적인 차이로 보여요. 일본은 1980년대, 1990년대에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 공장을 지으면 그 사람들을 일본화 시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일본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현지화를 더 잘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즉, 한국의 기업은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만들면 계속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요. 우리 문화에 네가 따라와 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못 쫓아올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효과가 있었고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그들과 같이 호흡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이 해외 공장을 만들 때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결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의 집단주의와 한국의 관계주의는 완전히 다른 문화라는 게 이젠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었던 문화권 내에서도 큰 차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내고 있는 그런 출발점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서양과 동양이 다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저 동양과 서양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 잘 보면 서양 내부에서의 차이 혹은 동양 내부에서의 차이가 더 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양의 일부, 서양의 일부가 묶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른바 더러운 피 이론이에요. 이 더러운 피 이론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예서가 엄마의 가난했던 과거를 알고 이런 말을 하죠.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 파렴치한 술주정의 피가 흐르는 거잖아. 그딴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잖아, 지금. 비슷했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피 이론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동서양의 이론이 합쳐진 것 중 최악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처음 닥스 실험 기억나시죠? 그 이론에서 동양은 근본이 같으면 같다는 걸 얘기했죠. 서양의 성격 이론은 소위 말해서 타고난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유니크하게 보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양의 성격 개념과 동양인의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이 둘이 합쳐져서 최악의 결과를 내놓으면 그게 바로 더러운 피 이론이라는 겁니다. 왜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가 혹은 국가가 지원해 줄까요? 왜 우리는 11살, 12살짜리 아이들을 공장에 보내서 노동하게 만드는 걸 이젠 범죄라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타고난 피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과 남들과 지낼 수 있는 상생의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피 이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인류가 지난 수백 년간 해왔던 노력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끊임없이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만 보려고 하신다면 이 책의 취지에 안 맞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의 목적은 답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그래서 동양인은 이렇다, 그리고 서양인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획일화된 지식을 쌓으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